제가 그 도시계획 특화 AI 개발하는 그 R&D 기획과제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았으면 고사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여러 전문가들 계시는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고모님 또 강연 후에 할 일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AI 시대의 도시계획이라고 제목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어떤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기획과제를 하면서 사실 뭐 기술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술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뭘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좀 도시계획 관련된 것들, 그다음 기술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많이 아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도시를 다룬다는 게 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하게 되고 시설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지면은 좀 오래 가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사회는 계속 변하게 되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원래 젊은 도시로 만들어졌던 어떤 신도시가 노령화가 되게 되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생활 인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세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대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저희가 정통적으로 했던 그런 도시계획 방식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AI를 활용을 하면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 계획을 하더라도 일단 인구 예측을 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가 예정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또 뭐 사회적 증가분에 대한 또 이슈들도 많이 있고 이게 정확한지 틀린지 이 부분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인구가 성장하지 않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가분에 대한 추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연 정확한 거고 거기서 나온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고 맞는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 검색만 해봐도 뭐 기존에 추정했던 인구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인구가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으로 갔을 때 뭐 천천히 더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시차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그 예측이라는 게 진짜 가능한 거고 AI로 그럼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저도 뭐 공간 데이터 분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공간 계획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쿠세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쿠세권 지도를 저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그 풀필먼트 센터를 배치를 하는 그 기준은 그 인구의 70%, 그다음에 7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km 내외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의 70%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인구가 많고 소비 성향이 많게 되면은 예측을 하건대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풀필먼트 센터를 배치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로지스틱 공급망을 마련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저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구세권이 아닌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남게 됩니다. 쿠팡의 계획을 살펴보니까 2027년도까지 100% 전 국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행안부에서 나오는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일단 뭐 사업성 위주로 이제 저런 분석을 했지만 목표가 조금 애매하게 저는 되게 애매하게 들렸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고객 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쿠팡이 전국 그 배송망을 다 만든다. 아마 뭐 3조 정도로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약간 사업성하고 좀 다른 관점의 접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로지스틱망이라는 게 민간 기업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37년인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그 주택 대출 공사인 것 같습니다. HOLC라는 공사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레지던셜 시큐리티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레드라이닝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지역에 살면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주로 뭐 흑인, 소수인종, 저소득 계층이 사는 지역이 저 빨간색 지역이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된 지역이 대출이 잘 나오는 지역. 그러니까 뭐 고소득 지역이겠죠. 뭐 인종적인 문제들도 결합이 되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가시화를 해놓는 순간 낙인이 되는 거죠. 저것이.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통해서 더 이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보편화돼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럼 이런 식의 작업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뭐 소외의 문제라든가 낙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할 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아마존에서 이제 서비스 지역을 설정을 할 때 특정 지역을 좀 제외하는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G코드 중에서 특정 G코드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측면인데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안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 위원회라던가 뭐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 권위, 저희가 그동안 뭐 교육을 받은 거, 그리고 연구한 거, 그리고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온 거고 지금 그 암묵적인 저희의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맨 왼편의 거는 뭐 옛날 사례이긴 한데 도시계획에서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노태우 시절에 주택 공급 대규모로 한 것들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초기에 그 공업 도시들을 개발할 때에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들도 거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 중간에 이제 암묵지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이란 분야에서 저희가 공유하고 경험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네,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전문성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국가처럼 보기라는 책에서 여기서 좀 문제 의식으로 가져온 게 가독성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읽기 쉽게, 그러니까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뭐 사례 중에서는 이제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물론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브라질리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암묵지에 가까운 것들을 좀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AI를 사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동성 AI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을 것이고 그런 가동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가독성의 폭력은 더 높아질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 메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암묵지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는데 암묵지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인 그러니까 집단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경험 그거는 이제 메티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한 거고 이런 그 가독성을 높였을 때 이런 부분, 이런 메티스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 너무 익숙한 저는 저희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기본 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리뷰하게 되는 거고요. 뭐 5년에 하기도 하고 뭐 더 짧게 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이어지는 저런 체계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법률 특별법들로 이루어진 이 법률 체계에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체계가 이렇게 계속 점점 세상이 빨리 변하고 기술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하면서 갈 수 있는 체계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의견 청취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조차 단순한 공란 공고하고 거기서 의견을 받는 그런 형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AI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면 그냥 저 네 개의 어딘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들을 AI 레디된 상태로 충분히 모으고 플랫폼화 시켜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화하는 기술. 또 하나는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미래에 뭐 에지프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예측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생성 부분도 요즘 많이 사용하죠. 특히 뭐 건축 분야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 왼쪽 밑에 있는 거는 판교 지구단위계 해 수리지침을 집어넣고 필지를 하나 준 다음에 저 계획을 좀 해봐 라고 했더니만 네, 저렇게 필지를 잘 예쁘게 그려가지고 주고
네, 3차원도 이미지로는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뭐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포괄을 해서 AI 기반 도시계획이라고 많이들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저우에는 그 시티브레인 그 프로젝트를 좀 꽤 몇 년간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전 세대 스마트 시티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대응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 인지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미리 대응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좀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이제 저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굉장한 센서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CCTV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저런 서베일런스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행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 기사에 보면은 교통 평균 소요 시간이 뭐 15% 단축, 교차로 지연은 30% 이상 개선. 뭐 저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하는 얼마가 좋아졌느냐 라는 그 지표로 볼 수 있고 저쪽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스마트 시티 AI를 보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도 기술인데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 설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보는 문서죠. 네, 국정과제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문제가 뭘까? 우리 이 관심사가 뭘까? 근데 이 문제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 고민 이전에 앞서서 결국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한 발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이제 메인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기술을 받아들여서 도시가 발전해온 거는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 흐름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인가 라는 거죠. 한쪽에 집중하면 결국 한쪽이 잊혀지는 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문제도 사실 데이터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고 어떤 노선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뭐 서울시에서 예전에 했던 뭐 올빼미 버스 같은 것들 또한 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과제들이 있어왔고 의사결정에 나름 영향도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과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저 지역에서는 최적화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저 지역이 필요한 건 아닌데 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효율화가 중요한 걸까? 우리의 가치는 효율화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은 어떤 교통복지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더해지겠지만, 이 데이터에는 분명히 편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연구하다 보면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굉장히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데이터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데이터가 잘 생산이 되고 관리가 되는 지역은 점점 더 잘 보이게 되고 점점 모든 자원이나 리소스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안 되는 지역은 점점 소외되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의 이 편향과 소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뭐 생활인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워낙에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노령층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어떤 편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신용카드 데이터도 결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편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제 결과로 짜잔 나타나는 거는 CCTV를 촘촘하게 이제 박아놓는 방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정말 CCTV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CCTV망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저런 사업을 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저런 그 CCTV망이 많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그게 뭐 좋게 보면은 안심으로 갈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어떤 감시 체계의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최적화라는 것도 결국 아까 문제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조금 더 기술적인 언어로 풀면은 이제 목적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저거를 KPI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 함수로서 우리가 AI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생활인구에서 그 행안부의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보면은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가 굉장히 거주인구보다 이제 뻥튀기 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돼서 나오는데요. 소비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인구 감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이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책 기조로 보면은 외부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그걸 늘리면 늘릴수록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럼 모든 개발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버 투어리즘이라던가 이런 이슈에 대한 것들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법조계에서도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은 판사가 아마 제일 빨리 대치되는 직종일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도시계획 쪽에서는 이제 뭐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다음 재량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심의를 한다던가 뭐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데 AI가 지원하는 도구로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AI가 이렇게 해서 뭐 다 합의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상당 부분 AI가 분석한 결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 AI가 준 정보에 기반한 어떤 저희의 의사결정이 어디까지 합의가 될 수 있고 승복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저게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알리스라는 그 서비스인데 여기 이제 법적인 사항들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건축정책과의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민원이 의견을 주게 되면은 저기서 나오는 답변들은 그런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다 레퍼런싱을 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그 레퍼런싱을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AI가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블랙박스가 우리가 활용할 때에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이 블랙박스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시작점은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에 대한 블랙박스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목적 함수를 넣고 이 데이터를 이 AI를 만들어냈는가 이 부분이 투명한 게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던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을 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뭐 이미 좀 많이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판단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 본질적인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다 많은 노력을 그 본질적인 도시계획의 본질적인 이슈를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설명 가능한 AI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 설명 가능이라는 게 AI가 나온 이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 놨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의 합의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AI가 맨 왼쪽 칼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뭐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의견 분류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금 기획과의 고유 영역이라고 써놨는데 뭐 네, 저희가 뭐 연구 쪽에서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런 AI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고정된 저게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지금 관찰된 논의되고 있는 큰 방향성이긴 한데 결국 앞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기는 할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